첫 번째로 후속 소식입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고공농성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박정혜 동지가 600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계시던 소연숙 동지는 중간에 건강이 악화되어 476일째 먼저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니코텐코는 2022년 10월 달에 한국 옵티컬 공장에서 불이 나자 그해 11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다음 해인 2023년 2월에 집단 해고했는데요. 그러나 자회사인 한국 니코 옵티컬로 옮겨서 생산을 계속 해 나갔고 그리고 심지어 156명의 노동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해 두고 그러면 불필요해서 해고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알게 된 거죠. 156명을 다시 신규 채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이어갔는데 이 한국 옵티칼은 노동자들에게 4억 22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그리고 금속노조는 일본의 니코텐코가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고 한국 NCP와 일본의 NCP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6월 13일에 오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정했고 그 다음에 지난 28일에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현장을 찾아서 한국 옵티칼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서 고공농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공농성은 마쳤지만 옵티컬의 투쟁은 전혀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의원은 한국 옵티컬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고공에서 땅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장소가 바뀐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그 투쟁을 이어가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약속을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공농성은 마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무엇이 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고공농성을 마치는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이제 세종호텔은 고공농성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고 또 놀라시기도 하셨을 텐데 미국의 현대차 그리고 LG 엔솔이라는 공장에 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국인 노동자들 약 300여 명이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쇠사슬로 막 손발이 묶여가지고 체포되고 막 구금되는 상태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놀랬고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에 이제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니 약 6개월 정도 관광 비자로 가서 이제 그 단기간 일을 하고 오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이 비자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또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내쫓겠다라고 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세관 단속국인 아이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도 굉장히 문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기와 장비도 막 입히고 갖춰주고 막 오히려 그들이 더 범죄의 집단처럼 보일 정도로 이 아이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자를 보러 단속해 보러 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75명이 체포됐고 그 중에 한국인은 317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비자 또는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6개월만 관광 비자로 허락되는 기간 안에만 일을 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 소위 말해서 불법 상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즉 노동이죠. 그것이 이제 관광이 목적이고 그냥 체류 방문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혀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손발에 막 쇠사슬을 채우고 그다음에 구금 시설에 가두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한국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죠. 깜짝 놀래고 소위 이런 대기업에 노동을 하러 간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무슨 다른 목적도 아니고 일을 한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긴급 대응을 했고 구금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은 체포된 지 8일 만에 9월 12일이었습니다.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금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권 보장을 절대 받지 못했다. 인권 침해가 있었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구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고 외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고 상황 설명 등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구금자 처우 규칙,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인터뷰가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여러 가지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 또 이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저도 유학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서 당시에 함께 유학 생활했던 친구들, 동료들이 아직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정착을 해서 쭉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기도 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고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자기 직업이 그리고 비자가 꽤나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감에 떨면서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가장 안전한 비자라고 말하는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방학 때 한국에 나오지 않는, 다시 못 들어갈까봐 나오지 않는 상황들에 있는 모습입니다. 유학생들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린카드,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이고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평화 시위, 이스라엘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쫓겨난다든지 추방을 당한다든지 추방 협박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겪고 있어서 지금 미국 사회가 트럼프 정권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교민들, 동포들, 유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K-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 꽤나 이미지가 좋아진 국가고 한국 사람들을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진된 또는 괜찮은 사람들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북미든 유럽이든 어디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국인이고 현대차, LG 이런 곳이 아니라 중동 국가에서 온 아랍인들이고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었다거나 또는 국가적인 이미지나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안 좋은 국가였다거나 그 기업 브랜드도 현대차나 LG만큼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겠다. 트럼프가 잘했다.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 내쫓아야 됐다. 이런 분위기가 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또는 난민들, 난민 신청자들 그리고 그들을 강제 구금하고 있는 이주민 구금 시설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잘 알리지 않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도 알리고 있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단체들이 아무리 알리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알려지지 않지만 한국 정부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비인권적으로 이주 노동자들 비자를 단속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을 정말 폭력적으로 그리고 다급하게 거칠게 단속하고 살인 단속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살인 단속을 하고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 8월 22일에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천 출입국과 외국인청 단속 반원들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고 식당 안을 들이닥쳤습니다. 이 단속 반원들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욕설을 하면서 뭐 한국인인지 뭐 외국인인지 이주 노동자인지 뭐 우리 선주민 노동자인지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수갑을 채우고 막 검거하고 잡아들이고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미얀마 출신의 이주 노동자인 딴저 테이 씨가 창문을 넘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3층 정도 높이였다고 합니다. 8m의 높이에서 떨어져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이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2019년 2월 달에 법무부의 책임 있음을 확인했고 인정했고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이제 대부분 불수용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정부가 2025년 상반기에 소위 불법 체류자를 약 2만 명을 감축했다며 자축하는 동안 올해 2025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31일에는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가 이제 목재 야적장에서 숨어 있었던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2월 25일에는 경기 화성 제조업체에서 출입국 단속으로 인해서 카자흐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가 또 3층에서 추락해서 온몸에 골정상을 입기도 했고요. 3월 26일에도 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단속으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족 출신의 아미노이 씨가 오른쪽 발목을 잘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다른 일들보다는 좀 더 알려진 사례인데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 소위 보호소라고 하지만 절대 보호의 목적이 아니고 보호받지 못하는 곳인데요. 지난 2021년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인 무라드 씨가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뒤로 수갑을 채워서 포박당한 상태로 발목과 손목을 묶은 거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젖히는 상태 이 자세로 수시간 동안 격리해 놓았다라는 것이 알려졌죠. 무라드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이것도 장비 이름도 보호장비라는 것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보호장비 사용이나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를 사용한 행위 등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무라드 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올해 재판부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요. 이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기 전에 감금해두고 구금해두는 상태인데 이것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제한 없이 가둬두는 것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래서 이 최소한 기간을 제한하자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2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 관리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가지고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달에 개정안이 가결됐는데 3개월로 정했고 3개월마다 외국인 보호소의 수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두 번 연장해서 최대 9개월을 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9개월이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민 신청을 했거나 소송 중인 경우에는 20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라고 했고, 심지어 재보호, 즉
재구금을 할 수도 있는 조항까지 포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까지 포함하면 그냥 또다시 무기한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사례로는요. 최근 9월 2일에 있었던 이주민 노동인권센터는 1년간 은폐되었던 청주 외국인 보호소의 직원이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를 무차별 폭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외국인 보호소 내에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인권 보호관이 그냥 소속 공무원 중에 한 명을 지정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속 공무원이 자기의 동료 공무원을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경고 조치를 한다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보호소는 여전히 아동들을 구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 공동행동이 발표한 2023년 이주 구금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이주 여성 수용자 중에 절반 이상이 자녀와의 강제 분리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동반 구금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세 아동을 어떻게 이거 정말 1세 아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는 1세 아동을 141일 동안 구금을 해두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주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아무리 인권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만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한국 사회는 지금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차별 억압 폭력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인건비로 사람을 쓰고 그렇게 착취하고 도구처럼 기계처럼 다루다가 비자를 연장해 주지도 않는 거죠. 4년 비자를 주고 2년 비자 연장만 해주고 그 이후로는 절대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 놔서 불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해서 최저임금 이하를 주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언어폭력, 육체폭력, 성폭력 같은 일, 임금체불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문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요. 근데 일부러도 왜 그럴까?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학교에서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2025년 8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 수업 중에 스마트폰,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법으로 정하는 거, 통제하고 금지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너무 쉽게 채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 문제의식은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쇼츠, 릴스 이런 거 많이 보면은 팝콘 브레인이 된다, 도파민 중독이 된다, 그런 도파민은 안 좋은 도파민이라서 더 금방 우울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자극들을 찾게 되고 집중력을 갖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SNS 사용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하거나 하는 게시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바디 이미지 사람들이 너무 마른 몸매 또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미적 기준들 그다음에 여행 사진, 맛집 사진, 비싼 물건 사진들 등등을 보면서 자기 몸이나 자기의 삶이나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거나 자존감 자기애가 떨어지는 것들이
비청소년, 성인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성인들에 비해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는 악영향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서도 남성 어린이 청소년보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자기애가 더 떨어지는 거죠. 바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문들과 연구 결과를 보고 스마트폰 사용이 안 좋다,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저는 인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스마트 기기들을, 이런 타블렛이나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언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함께 규칙을 정하고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다른 얘기라는 거죠. 물론 이 법으로 정하기 전에도 학교에 가면 이제 스마트폰을 학교에 내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수거함이라고 있어요. 노트북 가방 같이 생긴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번호가 다 써 있고 번호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0%에서 50%의 학교가 스마트폰을 걷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내고 하교할 때 받는다든지, 필요할 때 교무실 가서 찾아서 허락받고 쓴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절반 정도의 학교가 그 규제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 불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무 교사들이 그렇게 하겠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불법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냐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건 불법이니까 소지품 검사를 할게, 가방 검사를 할게, 뭐 정말 과거에나 있었던 일들로 회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불법 행위니까.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액션이고,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문화로 만든다고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기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디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금지와 통제로는 잘 되지 않을 거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첫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지난 9월 3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알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서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정하고 규정하고,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고, 일상 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그리고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 기존의 가족관계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이제 동성 커플, 동성 부부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이성애자도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생활 동반자로만 살 수도 있게 되겠고요. 또는 친구끼리 사는 사람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외에서 사례를 보면 할머니 둘이 살거나 이런 관계도 생활 동반자로, 우리 둘이 친구인데 우리가 생활 동반자로 살겠다라고 해서 서로를 법적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지정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가족이 무너진다, 이제 가족의 질서가 무너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가족의 개념이 넓어진다, 가족의 개념이 확장된다, 우리가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것이고, 기존의 사회 구조의 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사람들을 국가의 제도, 이 체제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나 덴마크, 독일 등의 사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여러 지자체, 국가적인 차원에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는 파트너십 제도, 즉 생활동반자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이 이제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한데요. 1심 법원 판결에서 이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라고 나왔습니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8,077억을 들여서 2028년까지 군산공항 활주로 근처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시설을 갖춘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고시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해 9월달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 1297명의 원고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부지에 조류 충돌 위험이 지나치게 축소 보도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했고, 정부가 공항 건설로 초래될 치명적인 환경 파괴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류 충돌, 엔진 파괴 이런 비행 사고가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그 위험성을 더욱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난 2025년 9월 11일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적격이 인정된 3명의 청구에 대해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1심의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심, 3심 또는 이제 대법원 등등 쭉쭉쭉 더 이 공항 건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지구 열화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공항을 건설하기보다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방법의 교통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국내 항공 이동은 친환경적으로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공항을 계속 여러 군데 계속 짓겠다는 계획들은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공항 건설 이런 계획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저는 정말 믿기 어렵고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어려운데, 세상이 가는 방향이 너무 막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있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습니다.